시장이 이렇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투자를 해야 되나? 그렇게 힘들게 6월달까지 고생해가지고 이제 좀 좋아진다라고 하더니만 또 갑자기 나와가지고 찬물을 확 견지고 쭉쭉쭉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니 뭐 이번에는 또 어디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1년 내내 고생하고 결국에는 이게 뭐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야 하나? 투자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투자의 방법이 원래보다 조금 더 힘든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투자가 쉽다는 건 아닌데 투자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전에 힘들어도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내미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현재 경제 구조에서는 투자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절대로 능가할 수 없어요. 현재 경제구조는.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제구조는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여러분의 노동소득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 변호사님, 뭐 의사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노동소득이 높으시겠죠. 그래서 그냥 꽤 상당히 효율이 높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그 노동소득이 높으실지라도 절대로 자본소득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70년대에서 80년대를 지나면서 노동소득, 임금 상승,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가는, 그러니까 노동소득에 대해서 사람마다 편차가 있고 시기마다 경기가 좋거나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늘지 않는 시기가 70년대 말부터 80년대를 통해서 시작됐다. 또 보시면 생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산성은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생산성이 올라가면 돈을 더 벌죠. 왜냐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그 생산성은 보시는 것처럼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생산성과 함께 개인의 그 노동, 그러니까 개인의 월급, 웨이지라고 되어 있죠. 밑에 보시면 웨이지는 같이 올라가다가 이것도 똑같이 7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더 이상은 이제 월급은 오르지 않는, 생산성은 좋아져. 생산성은 좋아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회사는 점점 돈을 버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그 다니는 회사는 점점점, 만약에 발전하는 회사라면 점점점 생산성이 좋아지는데 나는 내 월급은 70년대부터 옆으로만 가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린 현재 경제 구조에서는 노동소득으로 자본소득을 앞설 수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70년도부터 시간당 임금이 오르지 않기 시작했다. 70년도부터 생산성은, 기업은 돈을 버는데 개인은 더 이상 월급이 늘지 않게 됐다.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업의 차이가 있는데도 더 이상은 늘지 않게 됐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왜 70년대부터 그런 일이 생겼냐면,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70년도에 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과 달러를 연동하는, 그때까지는 어땠냐면 금 1온스에 달러 35불이 고정돼 있었어요. 금 한 온스의 가치를 35불로 고정했어요. 이게 뭐냐면 금태환 정책입니다. 금과 달러를 서로 연동되게 해놓은 거죠. 금값을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35불로. 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 1온스가 달러 35불로 고정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실상은 물가가 안 생깁니다. 물가가 없어요. 왜? 35불로 고정되기 때문에 달러 35불의 가치가 왔다 갔다 더 가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아요. 금 1온스가 35불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70년대까지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없는 금태환 시대까지였어요. 브레튼 우드 체제였던 거죠. 그런데 71년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 닉슨이 베트남 전쟁에서 지고 자기가 선거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35불과 금을 연동하는 태환 제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금 불태환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달러가 단순하게 금과 연동하지 않는 단순하게 종이돈이 돼버린 거예요. 종이로만 돼 있는 돈이 돼버린 거죠. 예전에는 금과 연동했으니까 달러를 이만큼 가져가면 금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어느 정도 보존되고 연동됐어요. 절대로 가치가 변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돈의 가치가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없애버리니까 종이만 남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만약에 이 종이가 많이 발행된다면
가치가 종이값이 돼버린, 가치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70년대 중반부터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70년대에 아서 번즈란 사람이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그 당시에 닉슨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이 어떤 것을 가져왔냐면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발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종이 돈으로 변해버린 달러를 많이 발행하면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 못하지만 실제 값은 계속 내려가는 거죠. 이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이거예요. 보시면 구매력은 달러는 같은 1불이지만 같은 35불이지만 그대로 35불이지만 뭐가 떨어져요? 만약에 돈이 많아지면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값이 떨어지면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발행에 의해서 구매력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세요. 실질 이자율, 금리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돈의 값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보세요.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돈의 값,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고점을 갱신을 절대로 못합니다. 계속해서 내리고 나면 더 이상 못 올려요. 11.5에서 6.75까지 올렸는데 다음번엔 5.5였고 다음번엔 2.5가 됐어요. 한 번도 고점을 갱신하지 못합니다. 왜? 돈의 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구매력은 계속 내려간 거를 이자율로도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끝났다라고 주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래프가 이거예요. 최근에 30세 정도의 나이로서 나눠보면 이전 세대는 아버지보다 자식이 소득이 더 높을 비율이 거의 70년대까지는 100%에 가까웠어요. 70년대까지는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생산성과 월급이 같이 상승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어요. 그런데 70년대부터는 이제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월급이 많고 더 부자가 될 확률이 지금에 와서는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끝났다. 레이 달리오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상해져서가 아니라 돈의 값이 너무나 떨어져 버리고 노동소득이 절대로 자본소득을 앞설 수 없기 때문에 노동소득이 일단 떨어졌다는 거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왜? 돈의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월급을 돈으로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달러로 받는 사람들. 또 원은 난 달러가 아니잖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환율에 의해서 달러 값의 하락은 원화도 다 껴안게 돼 있어요. 지금 1370원 됐잖아요. 달러 값이 떨어진 거가 그게 환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인플레이션을 전가하는 겁니다. 미국이. 환율로 계속해서 전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노동소득은 과거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자본소득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노동소득은 그대로 있는데 자본소득이 좋아져서 지금 그런 건지 아니면 노동소득이 나빠져서 자본소득이 좋다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토마 피케티라는 프랑스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R은 G보다 크다. R은 뭐냐면 Rate of Return Capital. 그러니까 자본소득이죠. 자본소득 증가율은 G, 이코노미 그로스보다 반드시 높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0년 이상 조사해 봤는데 자본의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5% 이상 돼요. R은 5%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 성장률은 미국 지금 1%대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어때요? 경제 성장률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뭐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신흥국들은 중산층이 지나간 30년, 40년 동안 부를 이룩했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우까지 개발도상국가일 때는 능가해서 개인의 소득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한국도 거기에 속하는데 중산층의 소득이 어느 때부터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서로 치환되기 때문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본소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돈의 가치는 돈의 실질 구매력은 떨어진 반면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똑같이 올라가는 게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찍으면 구매력은 이렇게 반드시 떨어지는데 돈을 많이 찍으면 또 반드시 올라가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가지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70년대에 돈을 저렇게 많이 찍었더니 아서 번스가 얼마나 찍었냐? 인플레이션이 볼커가 그렇게 있고 20%까지 올려. 금리가 20%라는 얘기는 돈값이 똥값이 된 거죠. 왜? 금리가 2%, 3%였다가 20%까지 갔다는 얘기 뭐예요? 이자를 많이 준다는 얘기는 돈값이 약하다는 거예요. 돈값이 높으면은 1%만 줘도 되죠?
환율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가치가 강하면요. 달러당 원화의 값이 작아요. 예를 들어 800원. 1불당 800원이면 원화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1370원이에요. 1불당.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라는 거는 그런 면에서 아서번스 같은 경우에 볼커가 금리를 올려야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 두 가지가 다 겹쳐서예요. 뭐냐면 달러가 갑자기 종이돈이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서번즈가 앞에서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해서 많이 발행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발생했기 때문에 20%까지나 올려야 진정이 될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그 70년대를 지나고 나서 20년간 주가가 상승합니다. 보시면 자, 다우지수는 그 70년대를 동안 옆으로 기더니 70년대까지 그때 쏟아 넣은 돈으로 각을 세워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500포인트였던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 5,000포인트, 10,000포인트를 갑니다. 언제? 저때 경제가 좋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때 경제성장률은 더 낮아졌어요. 뭐 때문에? 앞에서 발행한 종이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 S&P 500이 단계로 상승하는데 QE1에서 한 번 오르고 QE2에서 한 번 오르고 QE3에서 한 번 오르고 이번에 코너를 통해서 한 번 더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내 구매력은 떨어지지만 주가는 그만큼 올라가니. 그러면 구매력 떨어지는 것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구조도 같이 갖고 있으셔야 하는 거죠. 그게 자본소득입니다. 자본 증가율입니다. 자본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방편을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 나는 몰라.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돈 가치, 재산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한국이 원했나요? 근데 미국이 저렇게 돈 찍어내고 나니까 1370원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원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많이 풀지 않았어요. 물론 전에보다라는 거 욕먹고 있는 거지만 그 미국이 푼 돈은 신흥국의 80배 이상을 풀었어요. 그렇게나 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 상관없이 살 수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방편을 만들어야죠. 떨어지는 만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토마 피케티의 얘기인 거예요. 절대로 자본 상승률이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본소득을 만드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는 이자율은 돈을 푼 만큼 돈의 값은 떨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고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플레이션이 24년도까지 연장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인플레이션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다시 고금리 시대로는 가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리셋 한번 할 때까지. 리셋은 언제 일어나요? 지금 좀비 기업들과 이 모든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경제 구조를 다 허물고 코로나 때 리셋 얘기가 나왔던 거 아시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득권이 바뀔 것 같다 뭐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이유가 그때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지만 아직 세상은 리셋할 준비가 안 됐어요. 연준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된 동안에는 계속 돈을 풀어서 연명만 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깨트리면 붕괴가 오기 때문에. 언제 가능할까요? 신경제가 구경제를 따라잡는 순간. 지금도 신경제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지만 구경제가 모든 일자리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제가 망하면 이 모든 일자리가 다 실업이 돼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신경제가 돈을 벌고 있고 소득이 높고 경제 수익이 높아도 절대로 시스템이 유지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본소득을 유지하는 그런 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든 이 자본소득을 얻는 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저는 자문사를 차린 이유가 그런 면에서 제가 모셨던 고액자산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자본소득을 만들었고 자기가 그거를 유지하기 때문에 투자 이유가 달라요. 더 뭐 배가시키고 뭐 그런 거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 모든 분들은 반드시 자본소득이 자기의 노동소득 감소나 자기 전체 실질소득 감소를 커버할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중산층이나 혹은 고액자산가가 아니란 사람은 자본소득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소득에 의해서 메인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증권회사 다녔는데 아침 7시 반에 항상 회의했고 저녁이면 늘 그랬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직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서 또 자본소득 관련돼서 또 뭔가를
공부하고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제가 20년 이상 이쪽에서 일했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내가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직업이니까 모르겠는데 많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많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또 그거를 20세, 30세, 40세 계속 그걸 해야 된다? 그럼 언제 쉬고 언제 가족과 함께하고 언제 삶을 누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자문사를 하는 이유는 그 일을 제가 대신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민한 건 뭐냐, 이 자본소득이 토마 피케티가 말한 5%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게 증가해 가려면 뭐가 중요하냐 라는 거를 보기 시작했고, 그걸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걸 자문사를 통해서 해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듣고 계시냐면, 팔아놔라. 팔아놔서 다시 싸게 살 수 있을 때 사라.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현금화해놨다. 막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죠. 뭐 계속해서 어디가 곧 이게 베어마켓 랠리냐, 뭐 데드캣 바운스냐,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그 투자 사이트들, 유튜버들, 뭐 모든 그런 방송들, 증권회사, 뭐 이런 데들 전부 다 뭐냐면 팔았다 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 거래가 일어나야 돈을 버는 구조들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증권회사 사고 팔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고객이 사가지고 계속 들고 있으면 증권회사 거지돼요. 계속 사고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식의 얘기를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도 당연히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면 더 떨어질 것 같다. 더 올라갈 것 같다. 뭐가 갈 것 같다. 뭐가 더 빠르게 갈 것 같다.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뉴스를 잘 많이 듣는 사람일수록 어떠냐? 스트레스가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계속 하루 종일 내가 몇십 프로 손실이고 계속 그런 생각이 맴돌아요. 이번에 어떻게 팔아서 다시 해야 될 것인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지 계속 고민이 맴돕니다. 너무 뉴스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 데이터들로 이제 본 거예요. 간단하게 저희 실제 자산으로도 데이터들이 있지만은 지금 이거는 그때 이제 필요해서 사용했던 거라서 보면은 나스닥 지수만 가지고 봤을 때, 이건 언제 했냐면 2018년도 1월부터 2022년도 7월, 그러니까 8월달 상승분도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저점 나오고 나서 한 1, 2주 정도 오른 정도까지 하락한 정도 상황에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18, 19, 20, 21, 22라고 한 4년 정도 한 거죠. 4년 수익률로 봤을 때 만약에 나스닥 지수를 그냥 보유했으면 79.94% 납니다. 7월 20일이니까 지금 요번에 올랐던 거에서도 반밖에 못 오른 상태에서도 그 정도. 물론 지금 다시 내려왔으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올해 헤매고 있는 구간 중간에서 79.94% 정도 나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주로 말하는 것처럼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하면 45.47%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앞에서 보여준 경우처럼 정말 스마트하게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너무 늦게 확신을 가져요. 아, 팔아야겠다. 또 너무 늦게 확신을 가져요. 이제라도 사야겠다. 너무 늦게 매도하고 너무 늦게 매수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3% 남습니다. 심지어는 2019년도 1년 동안에 2018년도 장이 지금 장처럼 그랬어요. 2월 달부터 급락하기 시작해서 조금 올랐다가 다시 내리면서 2018년 12월을 대미를 마이너스 20% 한 달에 내면서 장식했어요. 아주 끔찍한 장이었습니다. 금리 인상기였고요. 그런데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년 동안에 40% 정도 오릅니다. 2018년도에 모든 그 희생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올라요. 보유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유가 왜 중요하냐, 왜 사고 파면 어렵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 종합지수를 거꾸로 놓은 거예요. 이상한 짓 하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올라가는 겁니다. 왜? 거꾸로 놨으니까. 내려간 거는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올라간 건 내려간 거예요. 보세요. 내려간 거.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아주 그냥 며칠 만에,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수직으로 올라가요. 자, 대부분 보세요. 상승은 수직이에요. 이 수직을 여러분이 어떻게 팔았다가 다시 쫓아갑니까? 언제 쫓아가요? 다 수직 상승의 끝부분에 90% 오른 상태에서 쫓아갑니다. 기다리다 결국 안 되겠다. 이제라도 사야겠다. 그러니까 저 수직 상승의 꼭대기에서 사요, 항상. 그걸 팔았다가 사는 건요, 신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세요. 제 기억에는 피델리티인데 보시면 지나간 1988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에 평균 수익률이 11%인 경우는 전 기간 보유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단 5일만 안 갖고 있어도 4%로 떨어져요. 채권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져. 무슨 얘기냐면 저게 5일 동안 안 갖고 있다는 게 뭐냐면 아주 급하게 강하고 상승하는 아주 좋은 기간 동안에 나는 주식을 팔아서 들고 있다가 다시 사야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급하고 강한 상승은 어떻다고요? 수직이에요, 수직. 여러분이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연평균이 3년 동안 평균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11%인데 안 그러면 4%로 떨어집니다. 채권하고 똑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2022년도에도 그냥 들고 있었으면 전기간을 갖고 있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0%인데 반해서 5일 동안만 안 갖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30%입니다. 손실도 마찬가지. 샀다 팔다 하면 더 많이 나요. 자,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늦게 결정하는 게 개인의 특성이에요. 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생각하는 동안 너무 오래 걸려. 거기다 그 정보도 질이 아주 좋지 않아. 그 다음에 훈련돼 있지 않아. 거기다가 늘 말씀드리죠. 행동재무학. 자기 돈이라서 집착이 강해. 절대로 못 팔아. 자기가 판 가격에 절대로 다시 못 사. 조금만 더 올라가 있어도 안 사.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행동재무학 기준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개인은 절대로 저런 사고 파는 걸로 할 수 없다. 더구나 무슨 말씀드릴까요?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고 팔면서 내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 구간 비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렵게 만듭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가 일찍 투자해서 되게 후회스러웠던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게요. 보면은 19년부터 20년 1월까지 1년 동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 내내 안 좋았는데 그거를 참고 만약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 그 하락장에서 만약에 그냥 들고 있었다면 저렇게 한 42% 정도 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네요. 반도체 SMH 같은 경우 42% 나요. 그런데 저희가 들고 있었던 것 중에 전기차 마이너스 8% 납니다. 주식 시장이 40% 올라가는 한 해 동안 얘는 마이너스 8% 나요. 그런데 얘를 그냥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2019년도 1년 동안에는 찐따였는데 걔가 20년도부터 2년도 지금도 하락할 때까지 167% 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코로나 때 기술주가 특별히 전기차가 저렇게 많이 올라갈지는 꿈에도 몰랐어. 왜? 테슬라조차도요 2019년도 하반기까지도 망한해 만에 공매도 회사의 봉이었어요. 봉. 가장 공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이었어요. 2019년도 테슬라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저희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줬어요.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희가 투자를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투자는 사고 팔아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소득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지금 세상의 구조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미국의 달러가 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미국이 저질러 놓은 거 우리가 안고 삽니다. 하지만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을 하루라도 빨리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수단이 뭐냐? 밤낮 눈꽃 뜰 새 없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밤낮 없이 새벽부터 뉴스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보유한 것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뭘 보유했느냐는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2019년도 40% 정도 올라가는 동안에 같은 4년인데 이 동안에 아까 제가 수익률 보여드린 것 중에 얘는 코스피는 마이너스 5%가 나요. 같은 기간 4년 동안. 보유하면요. 그런가 하면은 S&P는 39%, 같은 기간 나스닥은 79%, 또 하나 사이버 보안 저희가 투자했던 건 76%, 이런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머징 마켓을 투자하느냐, 미국을 투자하느냐 4배 차이 납니다. 보세요. 이게 뭐냐면 상대 강도라는 건데 이머징 마켓 대비 S&P 500이 얼마나 더 많이 수익이 났느냐인데 4배 차이 납니다. 이 기간 동안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신흥국 투자에 집중했던 사람들, 코스피만 했던 사람들은 4배의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유를 하는 게 아니라 뭘 보유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2010년을 보면 10년 동안, 지금부터 10년 전, 지금 지수가 이렇게 조정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10년을 보면 코스피 31%, S&P 189%, 나스닥 373%, 중국 30%, SMH라고 미국 반도체 ETF 639%. 10년 만에 이렇게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전부 사실 이론 아닙니까? 이론. 저희가 투자를 했지만은 여러분에게 이론. 근데 이론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신영증권을 다닐 때 2003년도에 주식 브로커 이제 니네 주식 브로커 하지 말고 자산 관리하라고 교육받고 자산 관리를 시작했어요. 2004년도 5월 달에 500이었던 코스피가 2007년도에 2000을 갔습니다. 4배가 올랐어요. 4년 동안에. 4배가 올랐어요. 지금으로 하면 2000으로 말하면 8000을 간 겁니다.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주식 브로커로서 관리하던 그 계좌들이 우리도 다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샀다 팔았다 했으면 매번 수익 나고 그분도 좋고 나도 좋았을 거예요. 나도 인센티브 많이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올라간 숫자가 지금 숫자처럼 되진 않아요. 그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20억이 60억 되는 거고. 제 지인들에게 주식은 안 했었는데 그동안 제가 적립식 펀드 시켜준 것만 해도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주식은 투자는 보유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뭘 보유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장주냐 가치주냐. 성장주를 투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스닥이냐 S&P 500이었냐. 이 부분도 4배 차이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에서도 단순하게 지금 시장이 마치 세상 끝날 것 같은 시장의 하락과 그런 모습들이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침체장이기 때문에 특성만 다를 뿐이지 바닥을 다지고 있고 다시 올라가고 내년도라도 만약에 상황은 악화돼서 말씀드렸던 그런 인덱스들이 50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연준은 볼커도 금리를 내렸어요. 제롬 파월은 내려야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거의 51까지도 갔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소비자 인덱스가. 그게 왜 더 못 내려가겠습니까? 더 심각하게 내려갈 수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은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뉴스에 고민하면서 매일같이 살까 팔까 계속 그럴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동안 돈의 값에 관련된 주식 시장은 올라가고 그중에 어떤 걸까요? 기업이겠죠. 어떤 걸까요? 산업이겠죠. 어떤 걸까요? 나라겠죠. 잘 골라야 돼요. 그걸 골라서 그 다음에는 자꾸 샀다 팔았다 고민할 게 아니라 이거를 내 삶과 함께하는, 너무 피곤하지 않게 투자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달 하는 이유도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그럼 이 상황에서 새로 사는 사람은 뭘 사면 좋겠는지 다음 달에는 할게요. 하지만 매번 이런 식의 얘기를 드리는 이유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피곤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거라면 그렇게 가르쳐 드리겠죠. 제가 아는 한은 피곤해도 대가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만큼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면에서는 또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해서 좀 더 좋은 얘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